화이트 2권, 페이지 15쪽, 인문철학 7, 제재, 기술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과 하이데거의 견해, 2016년 고1 9월 모의고사. 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테크네에서 유래되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에피스테메, 자, 정신적인 활동은 에피스테메, 실용적인 활동은 테크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아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을 이데아를 찾아내는 정신적 활동을 에스테메네, 기술적인 활동을 테크네라고 한 거예요. 이데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어저께 배운 거 아니야? 바로 하루 만에 잊어버렸어? 이데아? 계속.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해내는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치 법률 같은 경우도 테크네에 속한다고 했다 이거죠. 그럼 플라톤은 정치 법률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법률을 테크네라고 했다면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에피스테메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물질적 가치니까 덜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의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학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베이컨은 무슨 주의? 경험주의에서는 뭘 중요시하죠? 경험주의의 목적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행복을 올리자고 한 거니까 경험주의는 기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계속?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이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으로 규정하였다. 자, 피이테도 기술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됐던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였지만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했다. 자, 요 세 줄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 사람. 요 세 줄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비중립적 존재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꼭 물어보고 싶어. 설명할 사람. 요 세 줄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들하고 쓰는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좀 편하게 이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
얘기해보자. 손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자, 비중립적 존재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볼 사람 세 줄. 쉬운 표현으로. 줌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해볼래? 뭐야? 비중립적 존재가 뭐야? 중립적이지 않는 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평균처럼 그냥 한 가지 시야로 보는 거. 자, 생각해야 사람 아무도 없어?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였지만 자, 기술을 도구로 파악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기술은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자, 비중립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인간이 있고 여기에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술을 통해서 세계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닐 수 있고 세상하고 소통하는 도구지 그 비중립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중립적은 그러면 둘 다 소통하는 거. 응? 그러니까 둘 다의 편을 드는 게 중립적인 거고 둘 다의 편을 들지 않는 게가 비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 아, 요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계속. 네가 좋은 지적했어. 하이데거에 따르면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 도구 때문에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네가 지적 잘한 것 같아. 요 얘기는 철회할게요. 요건 아닌 것 같아.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도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도구가 내 편이 될 수 있고 제 편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중립적인 거지. 계속 읽어볼게요. 가령 맨눈으로 황금빛 푸른 달을 관찰하는 경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측하는 경우,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자, 첫 번째는 달은 시적인 존재. 눈으로 보면 시적인 존재를 보는 거지. 저기에 그 토끼가 있다 뭐 이러면서. 두 번째는 지구를 도는 위성으로서의 존재를 갖게 되고 세 번째는 광물질의 보고로 존재를 갖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도구 때문에 달의 위치가 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이 도구라는 것은 있는 달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비중립적이라는 거죠. 비중립적이라면 어떤 도구여도 달이 항상 같은 달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 도구가 들어오면서 달이 다른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가 달의 존재를 바꿨으니까 도구에 의해서 이게 비중립적이 되는 거예요. 중립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거나 카메라를 보거나 전부 똑같은 사람이면 중립적인데 널 현미경으로 보면 그때는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사람으로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첫 번째 달은 시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두 번째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세 번째 달은 특정한 광물질의 보고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게 마지막 핵심이네요.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달은 원래 달인데 존재론적으로 달은 달인데 달을 다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자,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 있는 내 친구를 핸드폰이 없으면 상상 속에서밖에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친구의 존재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술 때문에 달라졌죠. 그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 이제 도구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옛날 동영상을 내가 꺼내보면 옛날 모습은 상상만 했어야 되는데 옛날 모습을 자세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자, 21번. 호주나 3번이야? 4번. 읽어볼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통시적으로 소개한 뒤 그중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통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베이컨은, 하이데거는 옛날 사람 순서대로 새로 왔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치적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통치적. 상준아 2번 뭐야? 22번. 딴 거 쓴 사람? 3번 읽어볼게요. 틀린 거 있으면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 기억과 리을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 기억이 누구예요? 플라톤, 풀, 니은, 아리스토텔레스, 3, 베이컨, 베이컨, 4, 하이데거. 하이데거. 자, 플라톤은 기술은 테크네라고 했고 에피스테메에 비해서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기술은? 테크네는 에피스테메에 비해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어떻게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리을은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할 수 있는 존재로 경고했다.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1번 읽어볼까요? 기억과 니은은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플라톤은 법률을 뭘로 봤죠? 에스테메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을 테크네. 이가 틀렸죠? 2번. 기업과 디귿은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디귿은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했죠? 근데 기억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번. 니은과 디귿은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디귿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틀렸죠. 5번. 디귿과 리을은 기술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지 않죠. 자, 23번. 너 이름 뭐였지? 라이? 23번 라이 뭐예요? A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A. 새로운 철학적 관점. 계속. 5번.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기술 때문에 인간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이해됐습니까? 24번 오연이. 읽어볼게요. 윗글의 하이데거와 보기의 도나이디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도나이디는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유사자아가 된다고 보았다. 이때 기술은 비중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관한 특정한 시각 경험은 확장되겠지만 동시에 맨눈으로 달을 바라보았을 때의 경험은 축소된다.
기술로 인해 나와 세계의 관계는 일부 바뀌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4번.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군. 4. 뭐가 틀린 거죠, 오연아? 4번이 왜 틀린 거야? 설명할 사람. 뭐야? 4번 뭐야? B와 달리가 그렇죠. B와 마찬가지로죠.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하는 거죠. A하고 B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이제 정확하게 답을 찍고 답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시험 상황에서 틀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알았어요? 요로 알았어? 다음에 너 물어볼 거야. 알았지?